2016년 첫날이 밝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새로운 각오들 다지고 또 계획도 세우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 첫 순서는 2016년 우리에게 다가올 새로운 변화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2016년에 새롭게 시행되고 또 바뀌는 제도들, 어떤 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시사평론가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분이죠. 문화평론가 김성수 씨와 함께하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새해 계획은 어떤 거 세우셨어요 좀? 다치지 말자. 다치지 않아야 되겠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예. 붕대를 좀 감고 오셨어요? 그렇습니다. 예, 전치 6주. 예, 지금 이제 한 3주 남았습니다. 아직. 넘어지셔서. 예. 정말 청취자분들도 모두 건강한 새해 맞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잘해도요. 메르스 터지고 세월호 잠기고 이러면 아무것도 안 되게 되니까 그러니까요. 결과적으로 잘 뽑아야 된다. 올해는 정말 잘 뽑자. 이런 그래요. 생각들 하고 있습니다. 진짜 국민의 일꾼, 국민의 머슴들을 뽑는 총선이 돼야 되는데 예.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빅 이벤트 이야기로 넘어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2016년에 우리나라도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굵직한 이벤트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4.13 총선이 가장 굵직한 이벤트라고 볼 수 있고요. 예. 그 총선 이후에 어떻게 정치적인 구도가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내년도 대선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올해 총선은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국제적으로는 일단 11월에 가면은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예. 올 한 해 내내 미국은 대선 때문에 몸살을 앓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러네요. 사실 그런 게 또 부럽기도 한 것이 이런 몸살들이 아주 건강한 민주주의 여론 수렴의 통로가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이벤트들을 갖다 좀 관심 가지시면 그래도 시사적으로 민감하신 분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총선도 우리 총선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 대선도 그렇고 다 우리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영향을 주는 이벤트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일단 미국 대선은 지금 아직까지는 힐러리 클린턴의 독주 체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별의별 얘기들이 다 나오고 있는데 공화당에서 마땅한 주자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트럼프는 사실 공화당에서도 부끄러워하는 그런 후보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그렇게 됐어요? 예, 그런 상황이라서 심지어는 트럼프를 가지고 빌 클린턴과 막역한 사이이기 때문에 일부러 아내를 위해서 공화당의 분위기를 헤쳐놓고 있다 이런 얘기 음모론까지. 그런 이야기까지. 예, 그런 음모론까지.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말 던질 때마다 지지율 오르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난해에는. 그거야. 거품이라고 보고요. 진짜 더 11월 달에 되게 되면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제 합리적인 사람들의 판단들이 우세할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 공화당 후보로 트럼프가 당선된다. 그러면 거의 100% 힐러리가 대통령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예측을 하시는군요. 그럼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합리적인 중도층들, 무당층들이 완전히 그 힐러리 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안정을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미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트럼프도 굉장히 불안한 후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또 국정 경험이 탁월한 힐러리 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대선에서 어떤 대통령이 되는가에 따라서 우리나라와의 관계, 한미 동맹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기본적으로 그 한미 동맹을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미국도 무리수를 둬서 위안부 문제의 타결을 압력을 넣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바마 대통령은 차기 민주당의 대권 후보를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민주당한테는 굉장히 아킬레스건이거든요. 민주당이 인권을 얘기하고 그리고 전쟁에 대한 어떤 책임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당인데 일본하고 어떻게 친하게 지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면 걸림돌이 사라졌다. 그래서 그 위안부 문제 해결이 사실상 미국한테 굉장히 큰 승리를 안겼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들은 바로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힐러리 클린턴 쪽이 당선되는 것이 우리나라에는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그 도움들이 또 어떻게 구체적으로 연계가 될지는 또 우리나라의 총선의 상황이나 이런 것과 밀접하게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세계적인 빅 이벤트 미국 대선 먼저 짚어봤고요. 2016년에 새로 만들어지는 우리나라의 제도들, 바뀌는 제도들 그것들 중에 눈여겨봐야 될 것들을 몇 가지 좀 짚어주신다고요.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주목하는 변화는 어떤 거? 김영란법입니다. 그 김영란법이 위헌 논란에 부담을 안고 국회를 통과했죠. 그렇죠. 부정 청탁과 금품 및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원래 제목입니다.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또 사립학교와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하게 됐는데요. 100만 원이 기준입니다.
본인은 물론 금품을 받은 배우자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했고요. 예.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그런 규정들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2016년 9월부터 시행 예정인데 과연 시행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왜냐하면은 헌법소원이 지금 제기돼 있는 상황이고 논란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요. 만약 기업인이 공무원에게 부의금으로 돌아가셨어요. 부의금으로 110만 원을 줬다 치죠. 네. 준 사람 받은 사람 다 처벌받는 다 거고. 걸립니다. 예. 만약 공무원이 받았는데 받고 나서 신고를 하거나 아니 예. 돌려주거나 이랬어요. 예. 그러면 공무원은 구제를 받지만 돈 준 기업인은 처벌받는 이렇게 그렇습니다. 되는 거죠. 110만 원을 주는 순간 예. 이제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100만 원이라고 하는 그런 금액이 여러 가지 조건과 만났을 때 상당히 따져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여기에 포함된 사람 중에서 언론인 들어가 있죠. 예. 그리고 또 유치원 임직원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교사 예. 중에서 이제 유치원까지. 언론인을 이런 식으로 족쇄 채우기를 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뭐 막말로 뭐 몰래 이렇게 100만 원 정도를 갖다 놓고 가가지고 그걸 갖다가 빌미로 삼아서 하고. 뭐 신고하고 수사들 하고 이렇게 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요. 그러면 정말 양심적으로 일한 기자들을 도의적인 책임으로 묶어 세울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도 남아 있어요. 바로 그 악용 가능성들 때문에 지금 헌법재판소에 네, 그렇습니다. 헌법소원이 걸려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유치원 교사들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직무 안에서 할 수 있는 공적인 어떤 책임이나 영향이 예. 다른 공무원들보다는 상당히 적다고 또 말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것들이 공평하게 적용된다는 게 정말 필요한 것인가 이런 부분들의 문제들도 있고요. 하지 말자는 건 아니시잖아요, 근데. 해야 되는데 당연히 김영란법은 해야 되는데 당연히 고위공직자 중심으로 해야 된다. 이 부분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폭을 줄여야 됐었다. 좀 합리적으로 조절해야 되지 않겠는가. 예, 그 부분의 그렇습니다. 문제 제기. 김영란법. 한번 이거 가지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의견 들은 적이 있었는데 예. 뭐 대부분이 다 찬성하세요. 예. 하지만 세부적인 부분에 들어갔을 때 악용 가능성, 뭔가 그렇습니다. 족쇄를 권력이 채울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 예. 악마는 항상 디테일에 숨어 있거든요. 예. 어쨌든 지금 이대로라면 김영란법 9월에 시행됩니다. 큰 변화고요. 그 밖에 또 주목할 만한 제도 어떤 거 있습니까? 인터넷 전문은행입니다. 예. 사실 이 인터넷 전문은행은 우리가 쉽게 사용하는 인터넷 뱅크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어떻게 다른 거예요,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지점이 없어요. 오프라인 상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대부분 인터넷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은행 절차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간소화되고 또 여러모로 심사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획기적인 변화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문서나 물건으로 확실하게 이렇게 좀 특정되는 그런 신용이 아니라 예. 실제로 자신이 신용을 쌓아왔던 성적들이나 또 그거에 대한 평가들 이런 것들이 새롭게 제기될 가능성이 있어서 예. 우리나라가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담보와 관련돼 있는 그 제도들을 갖고 있었는데 그렇죠. 그런 것들이 바뀔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또 그 주목하고 있는 것들은 중가 정도의 금리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중 은행들은 저리의 그 대출들을 하고 있고 예. 또 저축은행으로만 가면 갑자기 10% 이상이 펑 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중간대를 차지하는 한 8%에서 10% 정도의 대출들을 통해서 서민들의 부담을 낮춰줄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수수료도 싸지는 거고 대출 금리도 좀 그렇죠. 낮아질 것이 이제 이점이라면 예. 우려되는 점도 있죠. 보완이죠. 보완 문제. 이거 뚫렸을 때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러네요. 예. 그 부분에 대한 대응책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겠어요. 자, 올해 시행되는 제도 주목할 만한 부분. 인터넷 전문 은행이 탄생합니다. K뱅크라고 예. 이미 사업자로 선정이 됐어요. 상반기 중에 문을 열게 된다는 거 예. 기억하시고요. 2016년 새로운 변화들 우리가 짚어보고 있습니다. 김성수 씨와 함께 짚어보고 있는데요. 교육계로 한번 좀 넘어가 보죠. 예. 교육계의 변화 어떤 게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한국사가 필수 응시 과목이 돼서 수능에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한국사. 예. 2017학년도 수능이니까 2016 연말에 치러지는 수능에 적용이 됩니다. 올 연말에 이제 올해 고3 되는 학생들부터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국사가 가장 핫한 그런 과목이 됐어요. 맞아요. 그 수능에서 당락을 결정짓는 그런 과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뭐 물론 한국사에 대한 부담 가지지 않고 공부할 수 있도록 시험 쉽게 출제한다. 성적은 절대평가에 따른 등급만 제공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예. 상대적으로 암기 과목에 강했던 사람들은 이득을 볼 것이고 그리고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은 손해를 볼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고점자들한테는 큰 변화가 없지만 그 중위권 학생들한테는 예. 심각한 그런
변별력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수능 필수 과목으로 한국사. 한국사 얘기를 하시니까 필수 과목 얘기를 하시니까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으로 자연스럽게 좀 연결이 되는데 그렇죠. 물론 이번에 시험 보는 학생들이 새로운 역사교과서로 시험 보는 건 아닙니다만 2017년부터 적용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 바뀐 교과서를. 네. 이거는 계속 밀고 나갈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계속 밀고 나가겠죠.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위안부 할머니 문제가 아주 엄청난 폭발력을 갖고 있는 그야말로 원자폭탄 같은 문제였다는 게 입증이 됐잖아요. 이 문제는 국정화 교과서하고 정말 밀접하게 관련돼 있습니다. 어떻게 관련이 돼 있습니까? 위안부 서술이 하나라도 잠깐 삐끗하게 잘못 나왔다. 그러면 대통령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반발이 가능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도 총선 어떻게 결과가 나오느냐.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들 문제, 이 일본과의 합의 문제가 어떻게 마무리되느냐. 그리고 국정화 교과서가 어떤 형태의 서술이 나오느냐. 이 세 가지는 아주 밀접하게 연결돼서 내년에 전국을 좌우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국정화 문제가 더욱더 시끄럽게 내년을 만들 수 있는 일종의 스모킹 건이 될 수가 있고요. 그렇군요. 그 이후에 2017년에 교과서가 정말 제대로 사용되느냐 마느냐 그런 부분들도 다 올해 안에 다 결정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지금 필진들 같은 경우도요. 누가 어떻게 쓰는지 모르지만 잡음들은 새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누가 사실은 쓰는지 전혀 모른다는 부분도 큰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러다가 이번에 그 문제가 됐던 상고 교사님 같은 분 사례가 한두 개가 더 나오면 또 굉장히 큰 또 폭발력을 갖고 있는 그런 사안이기도 하고. 역사 교사 과목을 가르친 지 몇 개월 안 됐는데 이번에 지필진에 들어갔다는 그분 말씀하시는 거죠. 어이가 없는 일이죠. 사실. 자, 국정화 논란도 계속 될 거다 이런 예측을 지금 해 주셨는데 끝으로 재계의 변화 뭐 한 가지 좀 큰 흐름이 있다면 짚어주실까요? 재계의 변화 한 가지 흐름만으로는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두 가지를 좀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시죠. 일단 연말에 정부가 일반예고 완화 지침 그리고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완화 지침 발표했잖아요.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일 못한다는 이유로 이제 해고가 가능해집니다. 법도 통과하지 않았는데 이런 식의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거 엄청난 그런 반발을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지금 최저임금이 6,030원이 됐잖아요. 5,580원에서 올해 6,030원으로 올랐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불만들이 아주 가득하죠. 특히나 자영업자들한테는 또 굉장히 부담되는 돈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자영업자들도 잘 살게 만들고 최저임금도 올릴 수 있게 하는 방법들을 고민해 봐야 되는데 그런 어떻게 보면 원칙보다는 대증적 요법으로 압력 집어넣어서 반은 퇴장하고 6,030원에 묶어버린 거 이런 게 과연 올바른 정책인가 하는 그런 질문들을 한 1년 동안에 계속 대답을 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굉장히 한 해가 피곤해질 것 같은데. 시작부터 이러시면 안 되는데요. 2016년 새롭게 만들어지는 제도들 또 변화하는 제도들 사실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은데 그렇습니다. 오늘 굵직한 것들만 좀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늘 김성수 씨가 소개해 주신 이것들은 좀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논란의 지점들은 고민해가면서 이렇게 새해 맞이해야겠어요. 그렇습니다. 바람대로 건강하시고요.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평론가 겸 문화평론가시죠. 김성수 씨였습니다.